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자유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투표권. 투표만 할 수 있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정말로 투표권을 가졌을 때 내가 많은 걸 가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뭐 남자 흑인들만 본다 하더라도 자신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정말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부각되니까요. 하러 가면은 뭐 한다?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뭐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역시 만만의 말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번 이제 이 여성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아이고, 아이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뭘까? 먹이는 그거예요. 그거 이름 뭐지? 가부장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부장제. 그래서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한 형태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람은 되게 많아 종류가. 이제 급진주의자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급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겠죠. 음. 자유주의의 한계는 아주 간단해요. 울스턴 크래프트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뭐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바라보는 좀 시선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울스턴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죠. 인간에게 중요한 미덕은 자비심, 우정, 관대함이며 여성은 이러한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은 갖추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인간의 미덕이라고 했지 남성의 미덕이라고 말한 적은 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성의 미덕과 여성의 미덕이 다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남자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고, 남자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백인 여자,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백인 여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티 프리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백인 중산층 여성에게만 유효한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의미 없고요. 결국 이들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흑인 여자도 있을 것이고, 뭐 흑인 남자도 있을 것이고, 뭐 노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또 뭐 백인 여자라고 해가지고 뭐 다 같은 입장이겠어요? 아니죠. 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맨날마다 맞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주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양한 차별, 이 문제를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좀 범위가 넓어져요. 이게. 처음에는 여성의 참정권 문제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자꾸 범위를 넓혀요. 그랬을 때 효과가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이 자유주의 쪽 계통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가정주부하고 엄마를 너무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역할의 문제로 보게 되거든요. 역할의 문제로 바라본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원래부터 해야 하는 일 약간 요런 식의 느낌이 좀 강하게 돼요. 그렇잖아. 사실 뭐 태어났으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그다음에 애를 열심히 키우고 그다음에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요 생각말이 같은 거 말이지.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 당장 뭐 내가 알고 있는 요 근래에 결혼한 의사들만 본다 하더라도 딱 그러한 태도를 곧바로 보였거든요. 나이가 이제 30대거든? 그런데도 지금 요즘 결혼했으니까. 근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요. 그러니까 막상 의식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말에게 그냥 말이 툭툭 나오게 되면은 애기 낳았으니까 이제 애 잘 키우고 뭐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베티프리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부로서 가정일 하는 거하고, 뭐, 엄마가 애 키우는 거하고, 이런 거는 빠르게 해치울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 벌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가진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하라고 이제 똑같이 일을 하고 경쟁해가지고 같이 막 우정을 과시하고 요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급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성의 남성화라고 얘기하게 돼요. 음.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들, 오케이?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힘들게. 오늘 비도 오고 해서 김치전을 했는데 오늘 참 밥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감자 샐러드를 만들고 점심에 또 오랜만에 또 스파게티를 또 깻잎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어찌나 또 열심히 휘졌나 몰라. 저녁에는 또 김치전을 구워서 먹었죠. 참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밥하다가 시간 다 갔다 내가. 나 참 이거야 이거. 이거 봐. 나 요새 좀 느끼잖아, 이거. 하루 종일 바빠서 시간 나간다니까. 내 이거 하다가, 이거 하면서 뭐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 이 가능한 게 아니야, 이게. 또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알아? 매번 설거지를 해야 돼. 짜증나. 그래서 이 설거지하는 기계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살 때 들기는 하는데, 마땅히 또 둘 데가 없어가지고, 좀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아야지. 아무튼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 여성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논의로 가게 되면은 뭐 인종차별 문제, 뭐 계급차별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논의의 어떤 한계점을 갖다가 딱 대놓고 드러내게 되죠. 자, 이런 논의는 결국엔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학문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돼요.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이 학문이 좀 그 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학문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다시금 말하지만 보편성의 문제예요. 보편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 공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하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이 급진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자, 적어. 예.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뭔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한번 대답해봐. 이게 무슨 말일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모르겠어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건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인 거야, 그냥. 바깥에 나가서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 뭐, 사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무슨 뭐 약간 뭐, 무슨 뭐 성적 취향 같은 거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밥 먹는 것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어떤 뭐 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뭐 다 뭡니까? 이거 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적 영역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옛날에는 정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어떤 좀 거대한 어떤 뭐 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회 전반을 운영하는 왠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적인 부분들이 의외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덮고 있는 이불의 어떤 무늬 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놓는 소파의 모양 하나까지도 그게 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거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사회의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측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틀이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을 알게 모르게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을 지배한다고요. 그 사적인 부분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애 보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개인적인 거는 결코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한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다. 어떤 영역이다?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내가 집에서 입고 있는, 하다못해 옷을 하나 입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하는 것이다? 이건 공적인 것이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봐봐요. 만약에 5명의 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5명, 간단하게 한 5명을 해봅시다, 그냥. 한 5명 정도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여자들이 보여주는 이 사적인 생활을 갖다가 유심히 내가 관찰을 해봤어. 그런데 하는 행동의 패턴이 만약에 비슷하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거 되게 웃긴다는 거지, 그게. 아니, 각기 다른 개인이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단 말이지. 그런데 왜 하는 행동은 비슷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왜 하는 행동이 비슷할까? 사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엄마가 하는 행동과 비슷할 것이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친구하고 하는 행동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럼 우리가 왜 항상 이토록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거를 갖다가 그 이유를 갖다가 딱 짚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가부장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없애야 된다. 라고 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뭐 없애는 방식은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치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주의. 저거 정치적 행동주의. 칠판을 안 가져왔다니만. 딱히 오늘 저럴 게 없어가지고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어떤 흥망성쇠보다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밥과 관련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봐봐, 우리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잖아. 정치가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이렇게 집값이 오릅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요,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와, 이게 뭔가 싶고, 이제는 뭐, 무슨 뭐 전세가 사라진다 해서 뭐, 별별 소리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뭐, 딱 경험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걸요. 멘탈이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거. 결국 뭐예요? 나의 아주 지극한 사생활하고 관련이 많다라고 하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뭐 거시기한 거죠.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더라? 그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하나 하게 되죠. 서민들이 먹는 우유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대빵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먹는 우유 값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기는 낙농업자들한테 가가지고 우유 값을 갖다가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동결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은, 아니, 소도 뭘 먹어야, 먹어야 우유를 만들 거 아닌가. 근데 우유값을 갖다가 아주 저렴한 가게에다가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차라리 생산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생산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 그거 뭐냐. 그 소들이 먹는 그 건초 있잖아요. 그 건초 생산업자들이 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걔네들이 또 망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가격이 또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거기다가 또 가격을 갖다가 또 싹 또 이제 또 고정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여러 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유값이 겁나게 뛰어가지고 서민들은 우유를 못 먹게 되어버리게 되죠. 이거예요, 이거. 뭐 달라, 지금이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혁명이 터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혁명은요, 그 사람이 뭐 공포심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 줬기 때문에 다 쓸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시 뭐 이념이니 뭐 사상이니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밥 먹고 사는 문제, 요 문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딱 나오게 되는 거지. 멋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주장이 왜 또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베티 프리단이 얘기를 했어. 집안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애도 열심히 키운 다음에, 심지어 베티 프리단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좀 그 뭐 보모 있잖아요, 보모. 막 그런 걸 쓰면은 빨리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 아니 뭐 보모는 뭐 아무나 다 쓸 수 있나? 아무나 뭐 그거 뭐 공짜로 뭐 일해주나? 다 돈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네가 밖에 나와가지고 네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동등한 위치에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은 그 문제는 너의 좀 개인적인 문제가 되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무능력?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사실 뭐 이 현상은 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기업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오히려 대기업이 요즘 더 낫죠. 애중간한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은 분명 그 말 나올 거예요. 여직원 하나 뽑았는데 여직원이 만약에 뭐 무슨 뭐 임신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 자체를 갖다가 개인의 어떤 무능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게? 사실 뭐 애를 뱄다라고 하는 거, 이건 개인적인 문제 맞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다. 이건 뭐다? 사회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바라보면은 세상 천지에 개인적인 게 어디 있냐? 개인적인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급진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의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돈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급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계급은 어디서 왔느냐? 정말 이 수천 년을 내려온 이 가부장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계급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가부장제적인 이 사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이나 뭐 가사, 뭐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좀 설정하게 되죠. 뭐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뭐 결혼, 뭐 출산, 뭐 자존감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설정을, 그러니까 기준점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솔직히 뭐 가부장제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가부장적 구조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억압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없다면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은 해결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급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거를 없애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두게 돼요. 오케이? 간단하지? 간단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총 3명의 학자를 볼 거예요. 한 방에 3명을 보나?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별 내용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뭐, 가부장제가 싫다 이건데, 1등, 2등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주장이 아주 그냥 급진적이라서 좀 흥미로운 사람이긴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사람은 누구냐? 케이트 밀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트 밀렛. 내가 책을 보여줄게. 이 사람 책은 성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죠. 좀 깔끔하게 예쁘죠? 두께는 이 정도예요. 이후란 출판사에서 나왔지. 28,000원 하네. 오, 좀 비싼데. 제목에서 봐도 딱 알겠죠? 뭐라고? 정치학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었던 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뭐다?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남성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폐기되지 않는 한 생득권으로서 남성의 우월성에 집착하는 것이 마침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억압체제는 계속 기능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부장제를 갖다가 없애지 않으면 또 힘과 어떤 지배력, 뭐 경쟁, 뭐 위계 질서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위계 질서, 요 위계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결한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고치고 바꾸자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없애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거해라. 작사를 내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급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지, 그냥 작사를 내버리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문학 있잖아요,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헨리 밀러나 뭐 노먼 메일러, 나 노먼 메일러나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작가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좀 성행위 장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 성행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이고 좀 사적인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소설가들이 묘사하고 있는 성행위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 내용이 비슷하더라는 거야, 이게. 왜 비슷하겠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권력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정치적인 문제다. 성행위도 뭐다?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밀렛이라는 이 학자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뭘까? 장준의 도둑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건 보면은 그 동성애 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항 그런 게 담겨져 있는데 남자가 하나 있고 또 열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남자 동성애자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동성애자가 있고 내가 뭐라고 하냐, 지금. 이성애자 남자가 있고, 동성애자 남자가 있는 거야. 똑같은 남자니까, 똑같이 그냥 우위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입장이 다르더라는 거지. 자,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부장제가 무엇을 갖다가 우위에 놓고 무엇을 갖다가 거절하는가라고 하는 이 위계 질서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위계 질서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냥 가부장제가 만들었다 보는 거야. 권력이, 정치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원화된 성역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이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의적이고 약간 좀 사회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무 내용 없다. 그냥 아무 내용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누구냐?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이 있죠. 오늘 짧게 할 거예요. 길게 안 할 거야. 메리 데일리.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보자. 첫 번째는 자, 교회와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있고, 요거예요. 요거 한 이 정도 두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혹시 두께는 이 정도예요. 이거 뭐 지금 살려고 해도 못 사요. 이거는 절판이죠. 이네 이거 언제 샀더라? 내가 이거 한참 보던 때가 20대 후반이었나? 뭐 그때쯤이라서 나도 오래됐어요. 아유, 내 나이가 벌써 40줄이라니 참 믿기지가 않는구만. 나이 40에 왜 이렇게 갑자기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짜증난다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이것 때문에. 저번에 그 나이 아저씨 보니까 남자는 사춘기가 두 번 온다고 하더라고. 힘이 막 늘어날 때 한 번 오고 힘이 줄어들 때 한 번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줄어들 때라서 그래서 이런 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네. 아무튼 아유 정말. 책 제목을 봐봐요. 교회자가 들어가잖아. 한 번 더 봐봐. 교회와 제2의 성.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이거? 교회를 까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메리델리 이 사람은 카톨릭을 믿는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와 급진주의라, 이건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전혀 매치가 안 돼.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던 이 카톨릭 출신의 이 여자는 도대체 뭘 봤을까? 도대체. 이 사람 원래는 약간 좀 종교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에는 너무 가부장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예이, 때려차라! 해서 이제 달려들게 되죠. 맨 처음 나왔던 책은 교회와 제2의 성이에요. 그 책을 쓸 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온건한 주장을 하게 되죠. 왜 그런지 사실 알잖아요. 사실 뭐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수녀와 신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딱 고정되어 있고, 교황이 될 수 있는 자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수녀님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못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누구만 될 수 있지? 오로지 남자만 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부분 뭐라고 하지? 왜 제 죄를 뭐 그래, 고해성사 그래.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만 할 수 있지? 남자만 할 수 있잖아. 그 여자가 할 수 있어요? 그 수녀님이 해줄 수 있나? 못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혁하면 안 되냐. 그래서 교회와 제2의 성은 이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빡치나 봐요. 이제 뭐 바뀌긴 뭐 기쁜 뭐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책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예요. 자, 하나님을 넘어서라고 얘기했지. 어떤 주장일까 이게. 이 책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얘기가 긴데 한번 잘 들어봐요.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늘의 위대한 가부장으로서 신비하고도 임의적으로 보이는 의지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성서적이고 대중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지배해왔다. 지금 한 문장이 지금 두 줄이야. 지금 이딴 식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어렵잖아. 한 번 더 봐봐요.
하늘의 위대한 가부장 하나님으로서 신비하고도 임의적으로 보이는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위대한 가부장이고 좀 신비하고도 임의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보이는 의지라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그냥 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 마음. 지 마음에 따라서 상 주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을 지배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늘에 살고 있는 가부장인데 완전 지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내가 맨날 말하잖아.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다음, 인간의 상상 안에 뿌리 내리고 기독교에 의해 그럴듯하게 유지되어 온 아버지 하나님의 상징은 차례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체계화하여 이러한 사회 행태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에 봉사해왔다. 이것도 문장이 좀 세 줄이야 지금. 지금 좀 쪼갰으면 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의 책이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한 번 더. 인간의 상상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오랜 기간 동안 뿌리 내려져 있고 기독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은 맨날마다 여자들을 갖다가 막 억압을 하는데 그게 되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끔 체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에 끊임없이 봉사해 오고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 그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아버지라면, 자 여기서 말해서 그의가 중요해요. 그란 걸 좀 지칭을 했어. 그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아버지라면 사회가 남성 지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신성한 계획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된다. 여기서 그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아버지라면, 여기서 그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메리데일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맨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 엄마라고는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남자인 하나님이 약간 좀 초월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좀 신비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부장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이 차별적인 제도를 갖다가 정당화하는데, 뭔가 좀 이 신비로움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델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 차별, 인종 차별, 계급 차별까지. 이거 전부 다 가부장적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로 합산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 사실. 뭐 남녀 차별 문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껴놓고 인종 차별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뭐라고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호응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급 차별은 어때요?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돈 없고 누구는 배고프게 살아야 되고 누구는 뭐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자, 그래서 막 혁명이 터지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신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그냥 자신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난한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근데 도대체 그런 가난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을 갖다가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그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이 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시도는 꽤 오래되죠. 최초의 시도가 나왔던 거는 이제 데카르트부터. 물론 데카르트는 좀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거기에서 그 가능성을 살짝 보이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이 창조해낸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이 창조해낸 세상이 어떤 의미인 것이냐? 간단해요. 자, 저번에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해보자면 신이 창조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본질을 정해줬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신이 너를 만들 때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너는 그 계획을 잘 따라야 한다.
신이 네가 만약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너는 뭐 하고 살아야 돼? 그냥 애 낳고 결혼해서 그냥 잘 살면 된다. 그게 신이 너를 창조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다.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신중심적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지. 그것도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쟤는 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고, 왜 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합니까? 그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또 신의 뜻이래. 신의 계획이 있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귀족의 피는 파란색이고, 네 피는 빨간색이다. 네 피 빨간색 맞지? 응. 쟤네들 피는 파란색이야. 왠 줄 알아? 신이 걔네들은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이제 대우를 해줬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 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동양이랑 많이 달라요. 왕권 신수설도 잘 이해해 보면은 이게 결국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왕이 되어야만 하는가? 동양에서는 무슨 백성을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누가 부여한 것이니까 신이 부여한 거야. 왕권은 신이 부여한 거야. 그래서 끝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부여한 거니까. 네가 일반 백성인 이유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신 때문이라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바로 신이 부여하는 본질론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본질을 만약에 부여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게? 싫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서양의 역사는, 철학의 역사는 보면은 이거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이미 많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도 벗어나고 저렇게도 벗어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여자, 그리고 노예, 그리고 가난한 자, 레미제라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철학자들이 신에게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새놈들은 벗어나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메리 데일리가 뭐라고 하냐, 교회를 그냥 작사를 내라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거세하자. 와, 이런 주장. 하나님을 거세하자. 여성들이 재림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 고추를 따르답니다. 한번 잘라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 이거예요, 이게. 여러한 식의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럼 여러한 주장이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가부장을 갖다가 그렇게 싫어하게 됐을까? 그 근간에는 그 문화 인류학의 발전이 있어요. 그 인류학이 좀 발전하게 되고, 특히 그 구조주의 철학하에서 발전하게 되는 그 문화 인류학 쪽을 보게 되면요, 되게 재밌는 결론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구조주의가 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옛날로 가보면, 구조주의가 왜 나오냐, 가부장제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지. 더 과거로 가보면은 가부장이 아닌 사회도 있고,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그게 마치 가부장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다양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이렇게만 살아야만 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데, 교회가 문제구나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이게 메리 데일리의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메리 데일리. 지금 이 교회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케이트 밀렛, 성정치학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특히 성적인 부분은 다 뭐다? 정치적인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케이트 밀렛이. 그리고 교회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메리 데일리. 이런 거 딱 기억해 놓고 좀 적어 놓고 어디 가서 써먹어요. 말할 때 멋있잖아. 폰도 나고.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들을만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반감이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 정도 주장의 급진주의는 누가 듣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제 진짜 무서운 주장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촬영을 더 보여줄게요.